는 8장 투자자산 부분을 살펴요. 투자자산. 자, 305페이지서부터 우리가 갈 거예요. 305페이지. 자, 복습 한번 더 해보죠. 자, 대차 대조표. 자, 이제는 말로 떠들어요. 말로만. 자, 우리가 자산과 부채와 자본으로 가르고요. 자산은 어떻게 해요? 대분류, 유동자산, 고정자산. 부채는 유동부채, 고정부채. 자본은 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자본 조정. 그렇게 되고요. 자, 자산에서 유동자산에서는 다시 당좌자산과 재고자산. 고정자산은 투자자산, 무형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자, 고정자산은 첫 번째 투자자산, 두 번째 유형자산, 세 번째 무형자산. 자, 우리 이미 유형자산, 무형자산 다 살펴봤죠? 이번 시간에 살펴볼 부분이 투자자산이다. 투자자산. 근데 사실은 투자자산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미 거의 다 살펴봤어요. 어디서? 거의가 여기서 살펴봤죠. 왜? 우리가 유동자산하고 고정자산을 구분하는 기준이 뭐였다? 1년이라고 그랬어요. 1년. 대차대조표로부터 1년 이내 현금화가 가능한 자산은 유동 아니면 고정. 그렇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당좌자산에서 대부분이 이 투자자산하고 중복되는 친구들이에요. 다만 기간만 길어진다. 기간만. 자, 그래서 당좌자산의 첫 번째가 현금 및 현금 등가물이에요. 현금이야 당연히 뭐 즉시 있는 거니까 이게 대응되는 개념이었고요. 두 번째가 뭐였어요? 단기 금융상품. 그랬죠. 단기 금융상품. 그러면 그 1년 이내에 현금화가 가능한 각종 금융상품이에요. 근데 1년 이후에 만기가 된다. 그럼 어디로 와야 돼요? 이쪽으로. 이쪽으로 오면서 어떻게? 장기 금융상품. 자, 여기서 그 다음에 세 번째 있는 게 매출채권. 그렇죠. 매출. 여기 오면은 뭐야? 장기성 매출채권. 그러네. 자, 그 다음에 단기 매매증권이 있어요. 단기 매매증권. 자, 단기 매매증권. 옛날엔 유가증권이라고 그랬는데요. 이 단기 매매증권이 1년 안에 돈 낼 애들이었어요. 근데 1년 안에 돈 안 낼 애들, 그럼 이쪽으로 와야 돼. 자, 이쪽으로 오면서, 그때는 다만, 옛날엔 그냥 투자 유가증권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이제는 매도가능증권, 만기보유증권, 지분법 적용 투자주식. 그러니까 주식이나 채권인데, 주식이나 채권을 좀 길게 보유한다. 그러면 이제 매도가능증권, 그 다음에 만기보유증권, 그 다음에 지분법 적용 투자주식. 이 세 가지로 나눠요. 여기서는 단기 매매증권. 자, 이렇게 하나인데 여기서는 부르는 이름만 책에 다 있어요. 안 쓰셔도 돼요. 안 쓰셔도 되고요. 어쨌든 이렇게 나눠진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여기서 뭐 단기 대여금. 그럼 여기서 뭐겠어요? 장기 대여금. 그죠? 뭐 그런 식으로 단기, 장기만 갈라진다 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그래서 사실 요 장에서는 주로 뭘 공부할 거냐? 요거하고 관련된 것만 공부할 거예요. 왜? 나머지는 이미 다 살펴봤어요. 개념 다 살펴봤고요. 다만 어떻게? 요거 대신 요런 1년 안에 돈 될 애들이고 얘는 1년 이후니까 보통 장기만 들어가요. 장기. 자, 그러면서 지금의 가치와 1년 후의 가치. 그러니까 현재 100원의 가치와 1년 후에 100원의 가치. 명목 가치는 일치하지만 실질적인 가치는 일치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그래서 3장에서 공부한 게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공부했죠. 그래서 그것만 결부시키면 돼요. 여기서는. 자, 그래서 그걸 결부시키는 거에 하이라이트가 사실은 여기에요. 만기보유증권에서 우리가 결부시킬 거거든요. 지금 우리가 3장에서 배운 화폐의 시간 가치를 어떤 식으로 여기 현재 가치화 할 거냐 하는 건 우리가 여기서 2장에서 배울 거예요. 그래서 그것만 배우면 나머지는 다 그거의 응용편이에요. 응용도 아니고 그냥 같이 적용하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만 하시면 되기 때문에 이 8장에서는 이번 주로 요 세 가지를 위주로 설명한다. 세 가지를. 자, 투자자산의 의. 한번 빠른 속도로 읽어보죠. 자, 투자자산이란 기업의 고유 목적이 아닌 타 기업을 지배, 통제할 목적으로 다른 회사를 지 마음대로 하겠다는 얘기죠. 자, 그렇게 하던 목적 또는 장기 여유자금을 운용해서 투자 이윤을 얻을 목적. 그러니까 다른 회사를 지배하거나 아니면 지금 내가 돈이 뭐 바로 쓸 게 아니고 1년 후에 쓸 거다. 자, 좀 길게 돈을 쓸 수가 있다. 그럼 놀리면은 아깝죠. 그러다 보니까 돈을 좀 많이 벌어봐야 되겠다 해서 자산에 투자할 때 투자 이윤을 얻을 목적으로 유가증권이나 부동산 등에 투자된 자산을 말한다. 자, 따라서 투자자산은 기업의 고유 사업 목적에 투자된 게 아니다.
자, 고유 사업의 목적에 투자된 건 보통 뭐예요? 이 당좌 자산, 재고 자산 같은 게 사고 파는 거죠? 자, 그리고 요 사업에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로 보유하는 자산이 뭐예요? 유형 자산하고 무형 자산이죠? 요 자산을 써먹고 요건 사고 팔고, 요 사고 파는데 써먹는 거죠. 자, 그런데 투자 자산은 사업 목적과 관계가 없고 내 지금 여유 자금을, 조금 장기 여유 자금을 운용해서 돈을 좀 잘 벌어보자. 그런 거예요. 자, 따라서 투자 자산은 기업의 고유의 사업 목적에 투자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유형 자산과 다르고요. 그 다음에 장기 보유 목적에 투자되기 때문에 유동 자산과 구분된다. 그 정도 상식적으로 알아두시고요. 자, 분류를 보죠. 분류. 장기 금융 상품, 장기 금융 상품. 자, 당좌 자산에 뭐가 있었어요? 단기 금융 상품이 있었죠. 그 다음에 지금 올해부터 새로 들어간 테마가 만기 보유 증권, 매도 가능 증권,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 요 세 가지가 옛날에는 요 세 가지를 다 그냥 투자 유가 증권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올해부터 만기 보유 증권, 매도 가능 증권,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 요 세 친구가 새로 생겼고요. 이름은 꼭 알아두세요. 이름은. 자, 그 다음에 장기 대여금이 있네요. 당좌 자산에서 뭐가 있었어요? 단기 대여금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장기성 매출 채권. 저기 당좌 자산에서 뭐가 있었어요? 단기성 하면 안 돼요. 그냥 그때는 그냥 매출 채권 이렇게 있었어요. 자, 그 다음에 투자 부동산, 투자. 우리가 장기 자금을 어디다? 부동산에 묶어놓은 거죠. 자, 그 다음에 여덟 번째 보증금, 보증금. 자, 우리 무형 자산에서 뭐가 있었어요? 권리금이 있었죠? 주의하라고 한 거예요. 요거랑 차이점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돼요. 자, 보증금 해놓고 전세권, 전신전화가입금, 임차보증금 및 영업보증금이다. 그랬어요. 자, 이 특징은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전세 보증금을 냈다. 그러면은 내가 전세 계약을 해제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반드시 돌려받죠. 동액을 돌려받아요. 자, 동액을 돌려받는 거예요. 돈. 그래서 그 친구들을 보증금이라고 하고 투자 자산 이렇게 우리가 기재를 해놨고요. 그 다음에 이연법인세 차 이런 것이 있다. 이연법인세 차는 우리가 나중에 중급회계에서 공부할 거예요. 너무 초급회계에서는 그런 것이 있다 정도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고요. 어쨌든 이 8장의 목적은 뭐다? 주로 요 세 친구, 매도가능증권, 만기보유증권,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 요 세 친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확한 개념하고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만 잘 알아두시면 돼요. 자, 어쨌든 이미 단기 매매증권에서 살펴봤어요. 우리가 주로 지금 유가증권 하면 주식하고 채권이 그 대표 선수인데요. 자, 그 유가증권 중에 유가증권을 어떻게 분류할 거냐? 유가증권을 어떻게 분류할 거냐? 어쨌든 주식하고 여러분들이 공부할 건 주식하고 채권만 하면 돼요. 주식하고 채권을 기간에 따라서 분류를 하는데요. 자, 1년 이내에 현금화가 가능한 건 단기매매증권 이렇게 분류를 했고요. 자, 그 다음에 1년 이후에 돈이 델레들이에요. 그 친구들은 우리가 매도가능증권, 만기보유증권,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 요 세 가지로 분류를 하는데요. 자, 그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시면은 큰 문제가 없어요. 역시 우리가 이미 4장 단기매매증권에서 했던 걸 조금 확장시키는 거예요. 확장. 자, 그래서 유가증권 보시면은 의 보시면은 우리가 이미 다 공부됐어요. 굵은 글씨만 보면은 유가증권이 뭐냐? 첫째, 타인으로 하여금 사업에 동참하게 하는 거다. 자, 다른 사람이 우리 사업에 동참하게, 투자하게 하는 거다. 그건 뭘 통해서? 주식을 통해서 투자를 했을 때 내가 그 투자에 대한 증거 자료로 돌려주는 게 뭐다? 주식이라고 그랬죠. 그 주식이 그 다음에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려서 하는 거다. 자, 돈을 빌리니까 어디에 기재가 돼요? 자, 돈을 빌리면은 여기 부채가 있고 자본이 있어요. 자, 내가 주식을 줬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 자본금 이렇게 표현을 해요. 주식은 자본금하고 관계된 거고요. 그러니까 내가 주식을 발행했다. 그러니까 돈을 받고 주식을 발행했다면 나는 자본금 그러지만 걔는 주식을 받았죠. 주식을 받았으니까 걔는 여기 아니면 여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왜? 자산이니까. 투자금이니까 언젠가는 돌려 받아야지. 회수를 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걔는 자산이고 나는 언젠가는 돌려줘야 되니까 대변 쪽에 기재가 되는 거고, 내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했다. 그럼 나는 차변에 현금, 대변에 차입금 내지는 내가 차입하면서 채권을 발행해서 줬다. 사채를 발행해서 줬다. 그럼 어떻게 나는 차변에 현금, 대변에 사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부채가 된 거예요. 나는. 자, 그러나 상대방은 뭘 갖고 있어요? 채권을 갖고 있어요.
채권을 갖고 있으니까 역시 유가증권의 한 종류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여기 아니면 여기에 기재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항상 회계에서는 거래 상대방이 있기만 해. 내가 자산이면 상대방은 부채 아니면 자본일 거예요. 내가 이거 아니면 이거면은 걔는 자산일 거예요. 자, 그렇게 되니까 여러분들이 현상은 하나예요. 누구 입장에서 볼 거냐. 그거만 따라 달라진다고 그랬죠. 자, 이미 그거 살펴봤고요. 자, 307페이지 보면은 뭐 주식과 채권의 비교해놨는데요. 자, 주식하고 채권의 비교만 간단하게 살펴보죠. 자, 자본 구성 형태, 주식은 자기 자본이고 채권은 타인 자본. 자, 보통 우리가 이걸 자본, 자본금, 그래서 이건 자기 자본이라고 표현했고요. 자, 이거는 타인 자본 이렇게 부르기도 한다고 우리가 앞에서 설명을 했죠. 이게 자기 자본이니까 이건 타인 자본이다. 그렇게 표현하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투자 목적이 보니까 주식은 지배 목적이다. 지배 목적. 채권에 투자하는 목적은 안정적인 자금 운용이다. 자, 이 주식에 투자하는 목적은 뭐 이 회사에 뭐가 되는 거예요?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큰 목적이 이 회사를 지배할 목적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주인은 장사가 잘 되면 다 지 거지만 안 되면은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그러다 보니까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에요. 그죠? 고수익, 고위험이에요. 그러나 얘는 돈을 빌려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장사가 잘 되든지 안 되든지가 나는 반드시 뭘 받아야 돼? 이자를 받아가야 돼요. 장사가 잘 되든 안 되든. 장사가 안 되면 돈 못 받아가죠. 배당 못 받아가요. 어쨌든 얘는 부채는 안정적으로 자금 운용을 하겠다. 저 기업이 장사가 되든 말든 나는 이자 받아가야 되고 만기 시점에 뭘 받아간다? 원금을 받아갈 거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경영권이 있느냐 없느냐. 경영권을 보통 이제 우리가 의결권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주식은 당연히 주인이니까 의결권 내지는 경영권이 있고요. 얘는 부채권자는 당연히 없겠죠. 자, 그 다음에 투자 수익, 순이익 발생 시에만 배당 수익. 자, 주인은 남아야 들고 가요. 안 남으면 땡이죠. 그러나 나한테 채권을 산 사람, 즉 나한테 돈을 빌려준 사람은 어때요? 장사가 잘 되든 안 되든지 간에 이자를 받아간다. 그 다음에 투자 원금 보장. 자, 주식은 역시 보장이 안 되는 거죠. 장사가 안 되면 꽝이에요. 망하면 꽝이고요. 그러나 채권은 어때요? 적어도 원금 해야 돼요. 장사 망하든지. 자, 만기 개념. 주식은 만기 개념이 없죠. 왜? 못 먹어도 고라고 그랬죠. 기업의 끝이 어디다? 모른다. 그래서 고잉 컨선, 계속 기업의 공중 그런 개념이 나왔죠. 자, 그런데 어때요? 채권은 형제지간에 돈을 빌려주더라도 어떻게 언제 갚을겨? 반드시 물어봐야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당연히 만기가 있다. 그렇게 됐고요. 자, 유가증권의 분류 먼저 여러분들이 읽어주시고요. 자, 308페이지로 가서 투자 주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자, 지금 이제 우리가 유가증권에 대해서 공부하는데요. 간단한 개념은 우리가 단기매매증권에서 살펴봤고요. 자, 여기서 이제 주식하고 채권을 좀 구분해서, 해보자. 그래서 먼저 공부할 게 투자 주식이다. 네, 이제 주식을 우리가 지분증권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지분증권이다. 이렇게 표현해도 물론 이제 투자 지분증권이겠죠. 자, 먼저 주식 먼저 우리가 공부하고 난 다음에 채권 따로 공부하도록 해요. 책에 따라서 그냥 매도 가능 증권, 만기 보유 증권,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 뭐 이런 식으로 그 테마별로 나온 책이 있는데요.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상당히 힘들어요. 상당히 힘드니까. 왜냐하면 주식하고 채권이 성격 자체가 달라요. 그죠? 얘는 주인이고 얘는 채권자예요. 구채권자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성격이 다르니까 성격대로 구분해서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게 아주 쉬워요. 절대 매도 가능 증권 쭉 공부하고 뭐 만기 보유 증권 공부하고 이런 식으로 공부 절대 하지 마세요. 주식 먼저 공부하고 채권 먼저 공부하고 이런 식으로 나눠서 공부해서 여러분들이 그 공통점을 쭉 끄집어내면 간단해요. 간단하니까 반드시 주식 따로 살펴보고 채권 따로 살펴보자. 자, 투자 주식이 뭐냐? 한번 빠른 속도로 읽어보죠. 자, 투자 주식의 이 308페이지. 기업회계 기준에서는 유가증권 중 주로 단기간 내에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하는 취득한 유가증권으로서 매수와 매도가 적극적이고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유가증권은 단기 매매 증권이라 했고요. 자, 그 다음에 단기 매매 증권을 제외한 유가증권은 매도 가능 증권으로 분류하게 되어 있다. 매도 가능 증권으로. 그래서 사실은 기업회계 기준서에 의하면 이 주식은 단기 매매 증권하고 매도 가능 증권.
요렇게만 분류돼 있어요. 요렇게만 분류돼 있는데 쓰지 마세요. 안 써도 돼요. 다 책에 있는 내용이니까. 자, 수십 번 얘기해서 여러분 귀에 못이 박힐 정도로 계속 떠들어 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외우려고 하지 말고 이해만 잘하시면 돼. 이해만 잘하시면. 자, 어쨌든 기업회계 기준서에서는 이렇게만 분류가 돼 있는데 다른 기업회계 기준에 의하면은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 자, 요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단기 매매 증권은 당연히 당좌 자산이고요. 요 두 개는 투자 자산에 속하게 돼 있어요. 자, 이렇게 구분한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요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 나온 얘기는 그 밑에 문단에 계속 써 있어요. 자, 일단은 우리가 지금 요 장에서는, 그러니까 주식 하더라도 이 세 가지로 부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세 가지로 분류될 수가 있는데 얘는 이미 살펴봤으니까 굳이 우리가 살펴볼 거 없고, 어쨌든 이 두 가지로 주식이 쓰여질 수가 있는데 이걸 갖다가 그럼 이제 여기서 또 설명하면서 얘는 또 어디다 뭐 굳이 설명을 해야 되니까 일반적인 내용을 얘기할 때는 그냥 투자 주식이다 이렇게 개정 과목을 부르자 이거예요. 이 투자 주식이란 개정 과목이 있다 없다? 없어요. 어떻게? 단기 매매 증권, 매도 가능 증권,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 주식은 요 세 가지로만 분류가 돼요. 세 가지로 분류되는데, 자, 이번 시간에 공부할 부분에서 일반적으로 주식 얘기가 나오면 그냥 그 이름을 뭐라고 부르기로 약속하자? 투자 주식, 이렇게 부르기로 그냥 약속을 해요. 원래는 이거 그 맞게끔 따로 개정 과목을 불러줘야 되는데 일반적인 내용에서 이거 따로따로 공부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주식 하면 어떻게? 그냥 투자 주식 이렇게 부르자 이거예요. 회계 처리할 때도. 그러나 주식은 어떻게? 단기 매매 증권, 매도 가능 증권,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 요 세 가지로 나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아주시고요. 자, 두 번째 투자 주식의 취득. 자, 이미 우리가 주식의 취득, 채권의 취득에 대해서는 사장 단기 매매 증권에서 살펴본 내용하고 전혀 똑같아요. 100% 똑같다. 그래서 그 회계 처리 빵빵 해놓은 거 했죠? 자, 어떻게? 주식 샀다 그러면 어떻게? 빵빵 증권. 뭐 매도 가능 증권, 단기 매매, 기타 등등 그런 식으로 붙여주고 대변에 현금 써 붙여주시면 돼요. 다만 우리가 앞에서 봤듯이 유가증권을 취득할 때 거래세, 기타 등등의 부대 비용이 발생한다고 그랬죠. 어쨌든 그런 친구들까지 다 뭐다? 유가증권의 취득원가를 구성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돼요. 자, 예제 1번 빨리 풀어보죠. 다음은 현재 2001년 중 투자 주식과 관련된 거래다. 일자별로 회계 처리하고 회계연도 말 각 주식의 장부 금액과 일주당 단가를 계산해 보시오. 단 투자 주식 계정을 사용해 봐라. 자, 1월 20일 A 주식 100주를 주당 2만 원에 매입하고 대금은 수수료 칭과 함께 당좌수표를 발행해서 지급했네요. 자, 그럼 100주를 주당 2만 원에 샀으니까 20만 원, 200만 원이네요. 200만 원하고 수수료 7만 원 나갔네요. 이제 대변에 얼마? 당좌예금 207만 원 나가고요. 차변에 그러면서 뭐가 들어왔다? 투자 주식 207만 원이 들어왔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경우에 지금 100주 샀는데 207만 원 나누기 100주에서 2만 70원인가요? 100주 2만 700원. 한 주당 2만 700원 이렇게 단가가 계산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2만 원 단가 하면 안 돼요. 사고 난 다음에는. 자, 그 다음에 3월 10일 날 B회사 주식 600주를 주당 2만 8천에 매입하고 대금과 수수료 24만 원을 각각 당좌수표와 현금으로 줬다. 그럼 당좌 예금으로 나갈 게 얼마에 대변에 2만 8천 원 곱하기 600주 해서 아마 1680만 원이네요. 그리고 또 나가는 게 현금 나가죠. 각각이니까 24만 원 나갔네. 현금 24만 원. 그 두 개의 합계가 차변에 투자 주식 그렇게 기재가 되고요. 자, 세 번째 역시 8월 25일 날 A 주식 200주를 주당 22,000원에 구입하고 대금은 수수료 13만 원과 함께 현금으로 지급했네요. 그럼 대변에 현금 나갈 거고요. 차변에는 투자 주식에서 어떻게 해요? 200주 곱하기 22,000원 더하기 13만 원 이렇게 기재가 돼요. 자, 그 다음에 4번은 안 해보 4번은 여러분들이 하시고요. 자, 그리고 제가 지금 문제 풀이 옆에 보면은 투자 주식 A 뭐 하고 이렇게 써놨죠. 자, 이렇게 표시해 놓은 이유는 여러분들도 연습할 때 되도록이면 이렇게 좀 해주시면 좋아요. 자, 사실은 안 써도 틀린 거 아니에요. 그냥 투자 주식, 내지 뭐 매도 가능 증권, 지분법적인 투자 주식 틀린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문제를 풀 때,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문제를 풀 때 쭉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분기가 나왔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해주는 게 좋다는 얘기예요. 왜? 나중에 검산할 때 지금 이 문제 같으면 뭐 하라고 그랬냐면 단가도 계산하라고 그랬어, 단가. 그럼 단가는 A는 A끼리 모아가지고 나누기 몇 주 해야 되죠? 또 뭐 B는 B끼리. 근데 이게 순서대로 있으면 좋은데 뭐 막 섞여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문제 푼 다음에 검산하고 확인할 때 여러분들이 좋아요.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옆에다가 간단하게 이 주식의 특징 이렇게 써주는 것이 좋다. 이렇게 그렇게만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A 주식의 단가, B 주식의 단가 구하면 어떻게 되죠? 지금 우리가 1, 3번에서 A 주식 샀고요. 2, 4번에서 B 주식 샀죠? 그러면 1, 3번 더하기 그 취득한 금액 더해가지고 나누기 1번에서 몇 주 샀어요? 100주. 3번에서 200주 샀죠? 나누기 300주 이렇게 해서 한 주당 얼마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투자 주식의 기말평가. 자, 우리가 지금까지 쭉 공부하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그러세요? 기말평가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기말에 어떻게 평가를 할 거냐. 왜? 기말평가에 따라서 대차대조표에 기재될 금액이 얼마냐, 손익계산서의 수익이나 비용, 평가 손익이 기재될 금액이 얼마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말에 어떻게 평가해야 될 거냐에 따라서 재무상태와 기업의 경영성과가 달라지는 거예요. 경영성과가. 그래서 어느 테마가 됐든지 간에 자산에 있어서는 기말평가가 제일 중요한 거다.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것 중에 취득하고 평소에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는 사고 팔고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제일 어려웠던 거예요. 다 기말에 어떻게 평가할 거냐 다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역시 주식에 있어서도 기말 평가가 제일 중요하다.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책을 보지 말고 나를 좀 잘 보는 나를. 자, 주식을 평가제. 주식을 평가할 때 어떤 식으로 평가할 수 있는 방법, 책을 보지 말고 책도 보지 말고 저만 잘 보세요. 이것만 잘 이해하고 나면 이 부분은 아무것도 안 해요. 사실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중구백에 가서도 제일 머리를 깨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이 지금 8장 투자 주식하고 투자 채권하고 관계된 부분이 제일 어려워요. 제일 복잡하고. 그리고 현재 가치 계산하고 관련되는 문제는 다 투자 채권의 회계 처리만 알면 나머지 다 그냥 해결되는 문제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정도로 중요하고 어려운 파트예요. 그러니까 이해를 해야지 그걸 절대 외워서는 안 돼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처녀가 애를 낳아도 이유가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반드시 이유를 알면은 논리는 간단한 거예요. 회계는 그다음부터 그냥 웃으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자산을 주식뿐만 아니라 자산을 평가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한번 들어봐요. 첫 번째가 원가법이라는 게 있어요. 자, 우리가 취득 원가다, 역사적 원가다 이렇게 들어봤어요. 그래서 자산을 평가할 때 원가법으로 평가하자. 그럼 사실은 이 앞에 무슨 말이 생략된 거다? 취득 원가가 자, 연말에, 기말에 취득 원가 그대로 평가하자. 평가하자는 얘기예요, 말자는 얘기예요? 어떤 액션을 취하자는 얘기예요, 말자는 얘기예요? 100만 원으로 샀어요. 예를 들어 주식을, 투자 주식 100만 원 주고 샀어. 차별 투자 주식 100만 원. 대변에 현금 100만 원. 자, 연말이 됐어요. 지금 내 대차대표는 투자 주식의 가치가 얼마? 100만 원 이렇게 주고. 자, 역사적 원가로 원가법으로 평가하재요. 얼마로? 100만 원. 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이미 100만 원으로 장부에 돼 있는데 뭘 평가하고 자시고 왜 가만히 있으면 됐지?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가만 냅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가법이다 그 얘기는 평가를 하자 말자, 평가하지 말자, 평가 자체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실 회계 원칙 중에 우리 3장에서 공부해봤죠? 회계 원칙 중에 하나가 뭐예요? 역사적 원가주의, 취득 원가주의 그런 얘기가 있었죠? 그게 일단 대전제. 왜? 회계라는 게 역사책을 쓰는 거야. 기업의 역사책을 쓰는 거라고 했어요. 자, 역사적 사건이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바뀌었으니까 그냥 원가 그대로 평가하고 말자. 즉, 평가하지 말자. 처음에 산 가격 그대로 적어놓자 하는 게 역사적 원가주의다. 원가법으로 평가하는 거다. 이건 평가하지 말자예요. 평가하지 말자. 주식을 산 가격 그대로 장부에 적어놓자. 이게 원가법이에요. 할 게 없죠. 자, 그런데 원가법 사실은 살 때 가격으로 적어놓자니까 훌륭해요. 그래서 역사적 원가의 장점이 뭐예요? 목적 적합이 아니라 신뢰성이 높아요. 왜? 산 가격 그 시가가 반영돼 있어요.
그죠? 그 당시에 시가로 돼 있고 또 우리가 물건을 사고 팔 때 영수증 따라 붙어요. 세금 계산서가 따라 붙든지 증명이 있죠? 증명이 있어요. 그거 본 사람도 있어요. 사고 판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신뢰성이 높아요. 자, 그런 장점은 있는데 문제가 발생하더라. 자,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자, 원가법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예를 적어 놓은 게 있나 없나? 책에 사례를 그래서 아예 써놨네요. 자, 310페이지 보면은 지금 현재 유가증권을 10만원 주고 하나 샀대요. 10만원 주고 샀는데 연말에 보니까 연말에 15만원짜리래. 자, 15만원짜리인데 어쨌든 원가법으로 평가하면 10만원 이렇게 돼요. 자, 그런데 요 당시 손익자료를 보니까 손익계산서를 보니까 수익이 얼마냐면 20만원이고 그 다음에 비용이 24만원. 자, 그러다 보니까 손익을 따져보니까 어떻게 해요? 마이너스 4만원. 이렇게 되더라고요. 자, 예를 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어떤 회사를 보니까, 어떤 회사의 한 회계연도에 수익을 보니까 20만원이고, 비용을 보니까 24만원이다. 24만원. 그래서 손익을 계산해 보니까 마이너스 4만원이다. 마이너스. 자, 기업에서 이익이 아니고 손실이 났다. 그러면 심각해요, 사실은. 기업에서 이익이 아니고 마이너스가 났다. 단기 순이익이 발생한 게 아니라 단기 순 손실이 발생했다. 그러면 심각해요. 왜? 자, 손실이 났다. 그러면 그 다음에도 손실 날 가능성이 큰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망할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재무제표를 전판 그 회계정보 이용자들, 예를 들어 투자자다. 그러면 그 회사에 마이너스가 나는 기업에 생각이 들까요? 안 들까요? 안 들어요. 투자 안 해. 또 금융기관이다. 그러면 거기다 돈 갖다 맡겨? 안 맡겨? 안 맡겨. 물건을 파는 기업이다. 그러면 저 물건 잘못 사가지고 예를 들어 물건이 흠이 있는 물건이다. 그럼 반품을 해야 되는데 자가 반품 안 받아주면 어떡하지? 물건 사요? 안 사요? 안 사요. 또, 야, 보통의 경우에는 외상거래가, 신용거래가 활발하게 일어나요. 다음에 줄게 하고 외상 매입하고 외상 매출하고 기타 등등의 일이 일어나요. 그럼 마이너스 나는 기업에 외상거래, 외상을 줄까요? 안 줄까요? 현찰 갖고 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마이너스가 나면 심각하더라. 특히 몇 년 전에 삼성 S자동차, S자동차라는 게 있었어요. 삼성자동차 기억나요? 지금 어디로 팔렸죠? 르노로 팔렸어도 뭐. 그런데 야가 아주 그 생일이 아주 지저분했어요. 지저분한 게 아니라 아주 생일이 별로 안 좋은 날짜였죠. 왜? IMF 터지기 직전에 했어요. 생일이 뭐예요? 이거 뭐지? 창립이 그 자동차가 나온 시점이 생산물이 삼성자동차가 나온 시점이 IMF 언저리예요. IMF. 그런데 자동차라는 게 여러분도 알지만 자동차라는 게 1년 타고 버리는 거 아니죠. 심한 경우 10년도 타고 15년도 타요. 그런데 S자동차가 세상에 나왔는데 팔아먹으려고 그러니까 누가 사요? 안 사요? 안 사. 왜? 그 당시 이걸 매각하라 하고 정부에서 난리 부르스를 쳤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삼성자동차 팔으라고 난리 쳤다고. 그럼 야가 망할 수도 있고 지구상에서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 회사의 제품을 사면 어떻게 돼? 예를 들어 자동차라는 게 끝날 때까지 고장이 안 난다 이러면 좋은데 예를 들어 3년 탔는데 고장이 나서 부속품이 없어. 그럼 어때요? 그냥 갖다 버려야지. 어떻게 안 굴러가는데 차는 멀쩡해도 그 부속품이 하나 없으면 안 굴러가. 그러다 보니까 이 차를 사야 안 사? 안 사요. 환장하는 거죠. 그래서 심한 경우 그 S사의 이제 임원들한테 다 자동차 파라고 그랬어요. 이 임원들한테 자동차 사. 또 진급할 놈들은 자동차 사. 그래가지고 하여튼 뭐 자동차를 많이 샀어요. 그리고 이제 할당을 줬다고. 야, 팔어 몇 대씩. 근데 팔리나? 근데 지가 할당 받은 게 있으니까 안 팔으면 어떻게 해? 지가 또 잘리잖아. 잘리니까 어쨌든 팔면서 이 양반이 그때 임원이었어요. 임원이 한다는 소리가 야, 참 무지하게 좋으니까 좀 사주라. 그럼 사고 싶어도 사는 사람이 제일 먼저 그 크레임으로 제시하는 게 뭐예요? 고장나면 어쩔 건데. 이러니까 이 양반을 내 차에서라도 빼줄게. 실화예요. 실화. 그 사람 아직도 다니고 있어. 저기에
내 차에서, 지는 이미 샀지. 지는 이미 사고, 고장나면 만약에 부품 조달이 안 되고 이 회사가 망하면은 내 차에서라도 부품을 뺏어 줄 테니까 사. 그 정도로 이제 샀어요. 근데 물론 차가 좋았대요. 왜? 거의 부품이 우리나라 부품이 별로 없죠. 다 외제 부품이라서 지금까지 장고장이 없어서 아주 잘 굴러간대요. 하여튼 뭐 철석을 같은 얘기인데요. 어쨌든 장사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까지 해야만 장사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나곤 망할 회사는 절대 장사를 한다 못한다? 못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장 내지 임원진들은 마이너스가 나는데 경기를 일으키는 거예요. 마이너스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망하라. 자, 그래서 사장이 이제 재무 담당 임원, 경리 담당 임원 다 불러놓고, 야, 우째 이런 일이. 어쨌든 플러스 만들어 와. 그렇게 지시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당시 임원진들이라고 가정을 하고, 어쨌든 만들어 와. 플러스로. 이 마이너스 4만 원을 어쨌든 플러스로 만들어 와 하고, 사장님의 지시가 내렸어요.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가만 뒤져보니까 주식을 10만 원 주고 하나 산 게 있는데 야가 지금 15만 원이 돼 있대요. 15만 원이 돼 있는데 지금 무슨 법? 원가법이에요. 뭘로만 평가해? 원가로 평가해. 그래서 이걸 시가로 평가하면은 이게 플러스 만 원이 될 텐데. 그죠? 억울하잖아. 진짜 마이너스라면 괜찮은데 사가지고 50%나 남았는데도 마이너스 하니까 얼마나 억울하겠어. 자, 그래서 이걸 좀 넣을 수 있는 방법이 없나 고민하게 되었죠. 그죠? 여러분들 같으면 어떡할래요? 이 상황에서 어쨌든 플러스로 만들어 와라. 여러분 같으면 어떡할래요? 방법이 있죠. 어떻게 하면 돼요? 응? 이거 잘하면 사기꾼의 자질이 아주 충만한 사람이죠. 생각을 해봐요. 방법은 있어. 실질적으로 했고요. 실질적으로 이거 하다가 나한테 걸리는 회사들 많죠.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다가 나한테 걸리는 회사들이 많아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자, 10만 원 주고 샀는데 지금 15만 원짜리가 돼 있어요. 그럼 예를 들면 내가 20만 짜는 거야. 야, 내가 좀 급하게 됐는데 이걸 네가 사주라. 네가 사고 난 다음에 그 자리에서 나한테 다시 팔아라. 자, 요걸 지금 팔았다고 생각해봐. 팔았다고. 자, 어떻게 현금이 얼마 들어와요? 15만 원 들어와. 대변에 유가증권 그냥 빼요. 10만 원. 자, 그 다음에 즉시 샀어. 10만 원이니까 5만 원이 뭐예요? 이익이죠. 처분이. 자, 그 당시에 바로 15만 원에 다시 샀어. 어떻게? 대변에 현금 나가야 되죠? 현금 15만 원 나가고 차변에 유가증권 15만 원. 자, 현금 들어오자마자 나갔으니까 별 지장 없고요. 그 다음에 유가증권 10만 원짜리가 나가고 내장 얼마? 15만 원. 그런 다음에 이익이 5만 원 생겼어요. 얘는 대차대조표로 가서 유가증권 15만 원 기재가 될 거고요. 손익계산서엔 수익이 이제 20만 원이 아니라 플러스 5만 원에 대해서 25만 원. 그러면서 비용은 없으니까 4만 원 빼서 플러스 만 원. 짜자자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불가능할 것 같아요? 이거 하다가 나한테 걸린 회사들이 많다니까. 아까 S도 나한테 이러면 안 돼요. 찍히니까. 전국적으로 나가니까. 몇 군데 회사에서 이 짓 하다가 나한테 걸려가지고 아주 혼이 났어요.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좋죠? 그러므로 불법이에요? 아니잖아요. 사고 팔았잖아. 어쨌든지 간에. 물론 쪼아서 그렇지, 둘이. 자, 근데 이걸 하지 마라 정도에서 이제 이렇게 했는데, 그 당시 이제 원가법밖에 없었어요. 원가법밖에 없어서, 야, 이걸 하지 마, 그랬다고. 근데 왜 하지 마 했냐면은 사실은 지금 여기는 그냥 15만 원을 팔고 다시 15만 원에 샀다 그랬는데, 사실 유가증권을 매매하면은 뭐가 발생해요? 비용이 발생해요. 거래세가 정부에 세금 내야 돼요. 그 다음에 내가 유가증권을 사고 파는데 중개인이 있죠. 누구의? 증권회사에. 증권회사에 수수료 내야 돼. 매매 수수료 내야 돼요. 그럼 팔 때 수수료, 살 때 수수료 두 번 다 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회사 입장에서 자산에 변화가 있었나요? 없어요.
이거 그냥 이거 두고 있나 이거 두고 있나 똑같아요. 말만 그냥 그렇다는 얘기지. 자산의 변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익은 커진 걸로 돼 있고 비용은 사실 발생한 거예요. 똑같은 걸로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거래세하고 수수료가 이미 현찰이 나가요. 자산의 변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돈이 나가요. 마이너스가 된 거죠,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어떻게 조작이 되는 거예요, 조작. 그런데 정부에서 아무리 하지 말라고 해도 안 해요? 해요. 그리고 이제 증권부장을 죠. 너 왜 이랬어? 제가 알아서 했습니다. 사장이 시켰지. 절대 아닙니다. 왜? 시켰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이제 감독원에서는 안 혼나죠. 그 다음날 바로 방 빼죠. 사표 써갖고 사장한테 가야 돼. 왜? 사장이 지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장님이 그랬다고 그러면 쫓겨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쫓겨나는 것보단 차라리 그 정부에서 그냥 뭐 견책, 주의 뭐 이렇게 한 대 맞는 게 낫지. 귀싸대기 한 대 맞는 게 낫지. 쫓겨나는 것보다 낫잖아. 그러다 보니까 목숨 걸고 제가 했습니다. 제 책임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할 수밖에 없잖아. 누가 모르나 시킨 거? 시킨 거 알면서도 지가 아니라는데 끝까지 우기면 어떡해요? 할 수 없어. 그런데 이 짓거리를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왜? 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잖아. 이거 안 되면 이게 돼. 그러다 보니까 이 짓을 아무리 막아도 하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 짓을 보통 이제 뭐라고 부르냐면은 자전거래다 그래. 스스로 뭐 하는 겨? 돌리는 거예요. 지가 알아서 돌렸죠? 스스로 돌리는 거래를 자전거래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신문을 보시면은 경제면에 가면 어떤 기업에서 오늘 20만 주 자전거래를 하였음, 뭐 장외거래로 하였음, 뭐 이런 내용이 가끔 나와요. 이거 얘기해, 이게 자전거래가. 그러니까 둘이 정해놓고 서로 사고 팔고 한 거야, 이렇게 말하자. 어? 자, 이런 자전거래. 근데 어떻더라? 별로 좋은 거래가 아니더란 얘기예요. 그런데 아닌데 왜 발생될 수밖에 없는 운명에 있느냐? 그걸 이제 파악을 해야 되겠죠. 무조건 하지마 하면 어때요? 대들어요. 조금 더 몇 대 맞다가는 대들죠. 애들도 교육시킬 때, 야, 이러저러해서 하지마. 해야지 애들이 그냥 고분고분하게 듣는데, 그냥 무조건 윽박 질러면서, 야, 하지마 하고 몇 번 하면 대들어요. 네가 뭐 잘했다고 하면 대든다고. 자, 그러면 이제 이유가, 이런데 하지마. 그래도 할 수밖에 없죠. 왜? 먹고 살라니까. 기억이 살아야 돼, 기억이 살아.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나 봤더니, 야를 갖다가 역사적 원가, 취득 원가로 평가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런 일이 발생하더란 얘기예요. 그러면, 공정가액으로 평가하게 해주면은 이 일이 발생할까요, 안 할까요? 이유가 없지. 공정가액으로 평가했다. 즉, 평가 이익 내지 평가 손실 인식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 짓 할까, 안 할까? 할 일 없지 않는 한 안 하죠. 그래. 안 해도 이거 할 수 있는데 뭐 하려 해. 그러다 보니까 역사적 원가의 문제가 뭐다? 이익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익이 났다고 못하니까 애비라고 못 부르니까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문제를 근본적으로 좀 치유를 해줘야 되겠다 해서 등장한 방법이 공정가액법이다. 공정가액법이다. 지금까지는 원가로 평가하게 했기 때문에 저런 일이 발생할 수가 있었다. 앞만 막아도 안 된다. 얻어 터져가면서도 저 짓을 할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해 있었다. 그래서 안 되겠다 해서 나온 방법이 그런 문제 때문에 공정가액법이라는 평가 방법이 등장하게 된 거예요. 공정가액법. 시가로 평가라. 공정가액의 대표 선수가 뭐다? 시가의 시장에서 형성되는 가격이 공정가액일 거다 해서 공정가액으로 평가하는 방법이 그래서 회계에 도입되게 된 거예요. 공정가액으로 평가했다 그러면 예를 들어 10만 원 주고 샀는데 15만 원이 돼 있다. 그럼 단기매매 증권 같은 경우 그렇겠죠. 되겠어요. 그럼 차변에 단기매매 증권 5만 원, 대변에 단기매매 증권 평가 이익에서 손익계산서에 가서 영업의 수익 이렇게 이제 기재가 됐어요. 그죠? 그게 공정가액법이에요. 공정가액법. 공정가액법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하나 더 또 하나가 생겨요. 다 좋은데. 자산의 가치는 현재의 시가를 잘 반영하고 있죠. 손익도 잘 좋은데 문제가 뭐냐면은
그 공정가액법으로 평가했을 때 그 이익이나 손실, 손익을 인식하는 방법이 즉시 인식하는 방법이 있어요. 자,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게 다 즉시 인식하는 방법이에요. 단기매매증권 같은 경우 차변 단기매매증권, 대변의 단기매매증권 평가 이익에서 바로 단기 손익계산서로 넘어갔어요. 영업의 수익 이렇게 기재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뭐냐면은 자, 수익 빼기 비용 이거로 이익이 그죠? 자, 근데 이익이 많이 나면 좋아하는 사람들이 여럿이 있어요. 그죠? 이익이 많이 났다. 제일 좋아하는 사람, 먼저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정부에서 먼저 좋아해요. 왜? 일단 현찰 떼가야지. 세금 받아가야지, 세금. 이익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좋아하는 놈이 누구예요? 주주예요. 하, 돈 많이 벌었네? 배당 많이 주라. 자, 그 다음에 또 좋아하는 놈이 또 한 놈 껴있어요. 종업. 야, 네가 잘나서 했냐. 우리 종업원들의 피와 땀이 들어가가지고 이만큼 벌었잖아. 응? 그래서 신나게 이제 정부에서 세금 한 25% 떼가고 주주 한 10% 떼가고 종업원들 월급 10% 올려줘. 땅 파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고수업 칠 때 항상 중간에 나 많이 땄다 이런 말 하면 돼요, 안 돼요? 그럼 촌놈이라고 그러죠. 그럼 이제 고참이 딱 그러죠. 야, 고수업 칠 때는 일어나 봐야 알아. 손 뜰 때 알아. 다 끝난 다음에 지가 손익을 계산해야지. 중간에 나 얼마 벌었네. 별 볼 일 없어요. 왜? 고수를 보면은 항상 고리를 뜨게 돼 있죠. 하우스 장한테 하우스를 빌린 값도 내고 또 하다 보면 또 심심하니까 또 어떻게 해요? 짱깨도 시켜 먹어야 되고 맥주도 한 잔씩 먹어야 되고 기타 등등의 이제 여러 가지 일을 하다 보니까 고리를 띄게 돼 있고. 근데 지금 보니까 고리 띄는 놈들이 많어. 고리 띄는 놈들이. 자, 그리고 이제 간혹 여러분들이 뭐 직장인들도 있고 나중에 들어갈 텐데요.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이 그런 습성이 있어요. 주식 장이 좋아가지고 오늘 상한가 때렸어. 상한가 때리면 입이 이마침 찢어지죠. 그러면서 룰루랄라 하면서 야, 내가 한 잔 쏠게 해서 쌌어요.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그래요. 왜? 상한가 쳤다는 얘기는 몇 프로 먹었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 100만 원을 투자했다 그러면 지금 상한가가 15%죠. 그럼 100만 원 투자했는데 즉시 얼마가 됐다? 115만 원이 됐다. 이렇게 돼. 115만 원. 15만 원 벌었죠? 이건 불로소득이지. 100만 원 그냥 넣어놓기만 했는데 15만 원 벌어서 그러면 내가 오늘 쏠게 해가지고 예를 들어 10만 원치 사 먹었어. 그럼 지금 얼마 남았어요? 105만 원 남았죠? 자, 그런데 그 다음날 기분 좋게 출근했는데 하한가로 떨어졌어. 그럼 115만 원에 다시 15%가 떨어져요. 그럼 15%가 떨어지면 100만 원이 아니라 99만 원이나 이쯤 될 거예요. 왜? 115만 원이 15%예요. 얘는 100만 원의 15%가 이거지만 115만 원의 15%는 15만 원보다 크죠.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98만 원이 됐다고 가정을 해보죠. 98만 원. 근데 여기서 98만 원 된 게 아니라 여기서 115만 원에서 98만 원 있다는 여기서 떨어졌으니까 예를 들어 17만 원이 떨어졌다고 가정을 해요. 근데 어디서 떨어진 게 사실은 10만 원 썼잖아 이미. 10만 원 쓰고 이거 상태가 돼 있어. 그런 게 아니라 도리어 마이너스예요. 그죠? 우리 고스톱 칠 때 손 털어봐야 한다, 일어나 봐야 한다 그랬다고요. 지금 딴 게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정부 세금 내고 주주한테 떼주고 종업원한테 떼주고 남는 게 있어요, 없어요? 그러고 나서 몇 번 떨어지면은 원전 다 까먹은 거예요. 그죠? 왜? 이미 10만 원 그냥 들고 와서 냈잖아. 내고 나서 지금 98만 원이니까 사실 얼마예요? 88만 원인가? 88만 원. 그냥 그래요. 그럼 100만 원 있었는데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버는 게 아니에요, 버는 게. 즉, 수익이 확정됐다, 안 됐다? 안 됐어. 왜? 팔아봐야 남았는지, 잃었는지 아는데, 지금 공정가액법에 의하면은, 아직 팔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 수익이 확정됐다, 안 됐다? 안 된 거예요.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익 해가지고 어떻게? 정부에서 떼가고, 주주 떼가고, 종업원들 월급 올려주고, 다 했다는 얘기. 그럼 한번 떨어지면 어떡할 건데? 시가가. 공정가액이 떨어지면 어떡할 건데? 이거 다 개원내나? 안 내죠. 한 번 받은 건 절대 안 개원해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긴다. 아직 수익이 확정됐다, 안 됐다? 안 됐다.
그걸 보통 이제 전통적인 수익 인식 방법에 위배된다.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자, 어쨌든 이익이 실질적으로 실현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잔치 다 해먹었다는 얘기. 아, 이러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자, 이 손익을 즉시 인식하면은 좀 문제가 생기겠다. 아까 같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통적 수익 인식 방법이 위배되면 물론, 자, 그것을 인해서 자금이 유출된단 말이에요. 그 실질적으로 시가가 다시 떨어진 경우에는 진짜 뭐 제살 뜯어먹기라고 그러죠. 그런 식으로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 그러다 보니까 야, 이 평가 손익을 즉시 인식하는 방법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연하자. 문제가 심각하니까 일단은 이익이 났더라도 이익이 난 걸로 하지 말고 일단은 이익을 숨겨놓자. 어디다 숨겨놓느냐? 보통 이거는 자본 조정이라는 데서 숨겨놔요. 자, 그래서 즉시 인식하는 방법은 우리가 단기 매매 증권 같은 경우는 즉시 인식을 해요. 왜? 얘는 단기 매매 증권이니까 바로 팔아먹을래요. 바로 팔아먹을래니까 이익이 났든 손실이 났든 큰 차이가 안 날 거니까 즉시 인식을 하자. 그런데, 자, 우리가 여기서 보면 이제 매도 가능 증권 얘기가 돼요. 주식에서는. 매도 가능 증권 같은 경우에는 투자 기간이 길어. 그죠? 길어. 그러다 보니까 이익 났다고 신나게 썼는데, 예를 들어 2년, 3년 투자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뚝뚝뚝뚝 떨어지면은 그야말로 돈도 못 번 놈이 맨 허구한 날 빚내다가 저거 한 것밖에 안 돼. 자,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경우에는 투자 기간이 장기인 특히 매도 가능 증권 같은 경우에는 이 이익을 이익시키자. 그런 식으로 어떻게 하느냐. 예를 들어 아까 10만원짜리가 15만원 됐다 이러면 어떻게 회계 처리를 하냐면요. 차변에 매도 가능 증권 5만원 대변에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 5만원. 이렇고 이 평가 이익을 손익계산서로 보내는 게 아니라 어디로 보낸다? 자본 조정에다 보낸다. 자본 조정에다. 대차대조표에도 보내는 거예요. 자, 원래 손익은 어디로 가야 돼요? 손익계산서로 가야 되죠? 그러면 가고 일단은 손익계산서로 안 가고 어떻게? 대차대조표에 자본 조정에다 일단 숨겨주는 거예요. 팔 때 인식하는 거예요. 팔 때. 그 대신 매도 가능 증권 차변 쪽은 정상적으로 인식을 하는 거예요. 인식하고 그에 따른 손익만을 실질적으로 인식됐을 때 팔아먹을 때 인식하자. 팔아먹을 때. 이연하는 거예요. 이익을 즉시 이연하지 말자. 왜? 즉시 실현하면 어떻게 된다? 골이 뛰는 놈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 때문에 즉시 인식하지 않고 어떻게? 이연한다. 자, 그래서 요거는 어디서 써먹는다? 매도 가능 증권의 경우에 써먹는다. 매도 가능 증권에. 자, 요까지 했어요. 요까지. 자, 요까지 했는데 또 문제가 생겼어요. 자, 어쨌든지 간에 자, 주식의 가치를 이제 즉시 인식하는 방법까지 왔어요. 즉시 인식하는 방법까지 왔는데 자, 예를 들어서 지금 S사가 S전자 S금융에서 S전자의 주식을 갖고 있다. S가 어딘지는 여러분들이 알 거고요. 자, 화재 뭐 이런 데서 S전자의 주식을 갖고 있다. 이 경우에 이 회사의 주식을 팔 수 있어요, 없어요? 못 팔아요. 왜? 지금 이 주식을 들고 있는 이유는 우리가 엘모씨가 이 회사를 지배할 목적으로 이름만 빌려서 들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 회사의 증권부장이 이 회사 S전자 주식을 팔아먹었다 그러면 그 다음날이 아니지. 그 다음날 가기도 전에 벌써 방 빼야 돼요. 못 팔아먹어. 팔아먹지도 못하는. 왜? 이 주식은 뭐 할 거예요? 오리지널로 거의 이 회사를 지배 통제할 목적으로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기 자금으로 투자하고 있지만 그 장기 자금 중에서도 특히 어떻게 이 회사를 지배할 목적으로 S그룹을 지배할 목적으로 들고 있는 주식에 불과하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 주식이 가격이 올라가든지 떨어지든지 떨어지면 어떻게 올라가면 어때요? 팔아먹지도 못할 거. 그런 걸 갖다가 우리가 뭐라 그러지? 그림의 떡이라고 그러나? 하여튼 팔아먹지도 못해요. 그 주식이 시가가 47만원 때렸다네?
47만 원을 가든지 100만 원을 가든지 뭔 상관이요? 어차피 못 팔아먹는 거. 그래 안 그래? 그죠? 자, 특히 이제 지배 목적이다. 지배한다. 지배. 이 회사를 지배할 목적으로 들고 있는 경우에 사실 공정가액이 큰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공정가액이 큰 의미가 없어요. 사실 이 기업의 가치가 물론 완전 경쟁시장이라면 이 기업의 가치가 주식가격에 정확히 반영이 되겠지만 주식가격이라는 게 워낙 오르락내리락 하고요. 그죠? 자, 어쨌든 이 지배할 목적으로 있기 때문에 팔아먹지도 못하는 주식의 시가는 큰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큰 의미가 없고요. 또 어떤 일이 있을 수가 있냐면은 자, 예를 들어 팔아먹지도 못하는 주식을 공정가액으로 평가한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예를 들어 S금융이 있고 전자가 있어. 자, 얘가 모회사고 얘가 자회사라고 가정. 얘가 얘한테 투자했으니까 예를 들어 얘가 보니까 올해 참 수익이 마이너스에 비실비실해.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하고 싶어요? 마이너스가 나면 경기를 일으킨다고 그랬죠. 그럼 이쪽 회장님이 어떻게 해요? 이제 모자니까, 그죠? 애를 불러야 되죠? 야, 이리 와, 컴이요. 내가 지금 춥고 배고프다. 마이너스가 날 것 같은데, 네가 좀 도와주라.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기 와서, 예를 들어 보험이다. 그럼 보험 잔뜩 들어주면 돼. 은행이다. 그럼 예금 잔뜩 해줘. 그럼 이 회사는 어떨까? 좋아지죠? 그래, 안 그래요? 좋아져요. 그런데 얘가 도와준 만큼 얘는 정확히 뭐예요? 얘가 이만큼 예를 들어 100을 도와줬다. 얘는 정확히 100이 마이너스가 될 거고 얘는 정확히 100이 플러스가 될 거예요. 두 개 합치고 어떻게 돼? 마이너스 플러스. 항상 제로. 제로선 게임이에요. 그죠? 자, 그럴 수도 있고요. 예를 들어 얘가 마이너스가 나서 그럼 큰형님 보시기에 심연하였더라. 아주 기분 나쁘죠? 형님 보시니까. 마이너스면 얘가 이제 아버님 춥고 배고픈데요. 그렇게 된답니다. 자, 춥고 배고픈 회사의 주가는 어떻게 할까요? 허벌나게 떨어져요. 그죠? 그럼 얘가 보면 기분 나쁘잖아? 그죠?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야, 어떻게 도와줄까? 컴퓨터나 좀 사줘요. 요새 컴퓨터를 보니까 그 딱지는 한 150만 원 붙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용산 가면 한 100만 원이면 사죠. 그래 안 그래요? 그래, 알았다. 내가 노트북으로 해가지고 전 직원 하나씩 싹 깔을게. 야, 만 대만 보내. 그런데 시장에서 사면 100만 원짜리인데 내가 너한테는 150만 원에 사줄게. 이럴 수도 있죠. 실질적으로 이 짓거리 해요. 그래서 맨날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거는 뭐 공정거래니 아니니 위반이니 어쩌니 떠들죠. 이 얘기예요. 내부자 거래란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함으로 해서 이 손익의 조작이 어떻다는 얘기예요. 항상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손익의 조작이 가능하면 뭐가 가능해? 주가의 조작도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특수관계자 간에는 이걸로 하니까 이 짓거리들 하더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항상 두 기업의 플러스 마이너스 항상보다 제로예요. 제로임에도 불구하고 마이너스를 플러스는 엄청나게 마이너스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얘기예요. 왜? 특수관계자니까. 지배할 관계에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회계하는 사람들이 항상 경기를 일으키는 게 그런 거죠. 항상 정의의 편에 서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막아야 되겠다. 이 짓을 막아야겠다. 자, 이 짓이 일어나는 이유가 뭐다? 공정가액으로 평가하면 이렇게 될 수가 있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럼 공정가액으로 평가하면 돼 안 돼?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막아야지. 그래서 어떻게 평가하는 방법이 나왔느냐? 지분법이라는 방법이 등장하게 되지. 그래서 그 기업의 가치는 내가 들고 있는 주식에 투자한 기업의 가치는 사실은 그 기업의 실질적인 가치만을 반영하자. 예를 들어 지금 S금융이 있고 S전자가 있고 예를 들어 이 회사에서 100% 투자했다 이렇게 가정해요. 그럼 S전자가 100원의 이익이 났다. 그럼 어떻게 돼요? 나도 이익이 누구 거예요? 여기서 100% 투자했으면 얘 거죠? 그럼 100원이 다 이쪽 이익이다. 플러스를 시켜주는 거예요. 이익 난 만큼. 손실이 났다. 그럼 어떻게 해요? 나의 아픔이 되는 거죠. 왜? 내게 100원 마이너스를 했으니까 내가 마이너스 100원 이렇게 인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익이 나면 이익 나는 대로 인식하고
손실이 나면 손실 난 대로 기업의 실질적인 가치를 그대로 반영을 해주자 해서 등장한 방법이 뭐다? 지분법이에요. 그래서 그 기업이 내가 투자하고 있는 기업이 이익이 났다 그러면 이익만큼 내 주식의 가치가 올라가는 거예요. 손실이 났다 그러면 그 손실 난 금액만큼의 가치를 다운시켜주는 그게 지분법이에요. 지분법.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회계하는 사람들 보면 나중에 이제 기업 들어가면 좀 답답한 감이 있어요. 그 친구들은 10원만 차이가 나도 밤을 새요. 10원 틀렸대요. 그럼 밤새. 100원 틀려도 밤새. 그럼 이제 영업부 직원들이 지나가면서 그러죠. 아유, 그냥 앞뒤가 꽉 맥힌 놈들. 100원 틀렸다고 밤을 새냐? 야, 내가 1000원 줄 테니까 소주 먹으러 가자. 100원은 그거 다 집어넣고 900원은 너 가져. 그럼에도 가야 안 가요? 절대 못 가요. 왜? 100원이 틀렸다는 것은 그 한 군데서 틀렸을 수도 있지만 다른 데서 엄청나게 틀렸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걸 못 찾으면은 회계하는 사람들은 찝찝해가지고 잠이 안 와요. 왜? 어딘가 분명히 빵꾸가 났다는 얘기예요. 지금은 빵꾸가 그냥 감춰질지 모르지만 언젠가는 어떻게 돼요? 드러나게 돼 있어요. 구멍이 나요. 그 구멍이. 그러니까 회계하는 사람은 어쨌든 차변하고 대변이 안 맞춰지면 집에 못 가. 10원이 틀렸든 100원이 틀렸든. 영업하는 사람들 보면 또라이들이죠. 지금 몇 억이 왔다 갔다 하는 세상에 또 예를 들어 뭐 삼성생명 같으면 지금 몇 조, 70 몇 조더구만. 70조, 80조가 되는데 10,000원 틀렸다. 그래서 집을 못 간다.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은 그게 틀리면 언젠간 다른 데서 더 크게 틀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그걸 차변과 대변을 맞춰놔야만 집에 들어가. 왜? 그게 안 맞추면 손익계산서하고 대차대비 또 안 맞아요. 그거하고 또 현금으로 또 안 맞아. 다 안 맞아. 단 1원이라도. 그러니까 집을 못 가는 거예요. 이해 좀 해주세요. 어쨌든 회계하는 사람들은 꽉 막힌 게 아니라 FM이에요. 그런 꼴을 못 봐. 여러분들이 이런 거 보면은, 그죠? 이유를 찾아서 그 이유를 막아주고, 견제해주고, 다른 대안을 제시해주고, 계속적으로 그런 식으로 발전해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회계가 잘 되면 나라가 조용하다고 그랬죠? 회계만 잘 되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내일은 주일이죠. 교회 가서 회계하세요. 그리고 또 회계 공부해야지. 분계 돈 나갔으면 돈 나간 대로 분계하면 되고 돈 받았으면 돈 받은 대로 분계해주면 아무 문제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걸 돈을 줬는데 안 분계를 안 해놓으니까 지금 검찰에 불려 들어가죠. 돈을 받았는데 안 받았다고 분계를 안 하니까 검찰에 불려 들어가는 거예요. 회계 잘하면 문제 있어요 없어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뭔가 교회 가서 자기 지은 죄를 회계하고 또 돈을 받았으면 받았다고 분계하고 주면은 줬다고 분계. 왜? 주면 어떻게 분계하면 대변에 현금, 차별, 기부금 이렇게 분계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돈 받은 놈 차변에 현금, 대변에 자산, 수증, 이익 이렇게 분계해놓으면 검찰에 불려갈 이유가 없어요. 그래요. 그걸 안 해놓으니까 줄줄이 그전은 뭐 롯데를 뒤졌다고 그러네요. 하여튼 뭐 맨날 뒤지겠죠. 어쨌든 주식을 평가할 때 다 이런 이유에서 나온 거예요. 그냥 공정가액으로 하자, 무조건 지분법으로 하자가 아니에요. 다 이 방법들이 탄생하게 된 배경이 있는 거예요. 이럴 수밖에, 탄생될 수밖에 없는 배경이 있는 거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평가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지금 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단기매매증권 같은 경우는 어떻게 평가해요? 바로 공정가액으로 평가해서 즉시 인식으로 넘어오는 거죠. 자, 매도가능증권 어떻게? 공정가액법으로 인식하는데 어떻게? 미연법으로 인식해요. 왜? 기니까. 그런데 매도가능증권 중에 우리가 단기매매증권 중에서 우리가 시장성이 없다 그러면 어디로 가요? 시장성이 없는 주식은 단기매매증권이 아니죠. 반드시 매도가능증권이에요. 뒤로 와야 돼. 단기매매증권은 못 들어가. 왜? 단기매매증권의 대전제가 시장성이 있어야 되고 단기적 자금운용 목적으로 투자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성이 없는 놈이 여기 와 있는데 지금 어떻게 평가해? 공정가액 시가로 평가를 해요. 시가 평가. 없잖아. 없어도 시가를 찾아보래요. 그래도 없으면 어떻게 가야 돼? 그래도 없는데요? 그러면 이제는 일로 가는 거예요. 없는데 어떡할게요? 지가 만들 수도 없잖아. 그러니까 만들 수 있는 데까지 만들고 그래도 못 만들면 어떻게? 원가법으로 즉 평가 안 하는 겨. 도저히 모르겠다 그런 평가 못 해요. 그 다음에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 이건 어디로 가느냐? 지분법으로 평가하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사실은 여기까지는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주식. 얘는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 왜?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얘기는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저 주가의 조작도 가능하다는 얘기야. 그런 주식들은 어떻게 공정가액법으로 가는 게 아니라 지분법으로 평가하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평가 방법들의 히스토리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히스토리를 알면 어때요? 아주 편해요. 히스토리를 모르고 무조건 지분법은 당기순이익이 발생하면 차변 주식을 올려주고 대변엔 이 손실이 발생하면 주식 빼주고 뭐 어쩌고 배당금이 발생하면 어쩌고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기본적으로 쭉 히스토리를 알면은 너무나 당연한 얘기가 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그 내용들이 그 309페이지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그 설명을 해놨죠. 그래서 원가법 해놨고요. 그 다음에 311페이지 공정가액법 그렇게 이제 왔고요. 자, 그래서 한 5분만 쉬었다가 예제 2번부터 풀어볼게요.